그때 세게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때. 내인설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예전에 난 결론을 그냥 고수하는. 근데 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화물차가 떨어져서 흔들린 거다. 제일 중요했던 이 사고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흐릿해져 버린 것 같아요. 단원고의 학생들 338명 전원이 구조됐다는 325명이었고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제주까지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이른바 전원 구조 오보는 경기도 교육청이 잘못된 집계 결과를 문자로 공지하는 바람에 생긴 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 문자 공지 시점보다 방송사들의 보도 시점이 몇 분 빨랐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이나 대책본부 등에 대한 취재 없이 단원고에서 전해진 말을 가지고 속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방송사들은 다른 방송이 먼저 오보를 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최초의 자막이 나오고 계속 다 나갔거든요. 빠진 데가 없잖아요. 그 시차의 문제인 건데 지금 마치 이제 최초 자막을 저희가 했다고 또 지목을 하면서 마치 타사의 보도가 우리 때문에 마치 문제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시 1분쯤에 MBN이 일보가 나왔어요. 그 자막으로. 그래서 이제 YTN 시경캡이 단원고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한테 확인을 지시를 했어요. 사실인지를 확인해서 빨리 보고해라. 오늘 저희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초기에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났었잖아요. 왜 그런 끔찍한 오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던 일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이제 세월호 취재를 계속하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이 실체적인 진실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들만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 뭐 세월호의 참사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간의 여러 가지 조사위원회에서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모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알려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왜 이런 오보가 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 민주당 의원님이신 문학진 의원님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섭외를 한 이유가 전원구조 오보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대체 뭐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국회의원님은 아니셨지만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세 개의 부분에 다 부합하시는 분이셔서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전원구조 오보가 어떻게 하면 언론사에서 계속 계셨고 또 언론사에서 이근한 그 고문 사건을 폭로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오보를 언론사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걸 제가 좀 얘기할까요? 당시 책임 있는 어떤 당국자가 이제 얘기를, 비슷한 이야기라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자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받아서 썼거나 방송을 했고, 다른 기자들이 그걸 이제 쫓아갔고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전 보냐면, 책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거 얘기가 맞겠구나 싶으니까 기자가 이제 받아 쓴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 밝혀진 바가 없고, 누가 내가 그랬다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근데 만약에 그랬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한다면, 근데 왜 그랬을까 만약에?
그거는 그 사람이 뭐 의도적으로 그런 그 오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까닭은 없고요. 그 컨트롤 타워가 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때 이 정말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거를 누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그런 혼돈 속에서 어떤 희망 섞인 그런 얘기를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뭐 다 이것도 우리 또 건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걸 가지고 또 기자도 아유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 섞인 바람으로 그렇게 썼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 이게 미스테리잖아요.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뭐 어떤 이렇게 쭉쭉 자료를 이제 그 후에 훑어보니까 그 현재 어떤 그 순경이 어떤 성명불상의 어떤 학부모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 학생들이 다 구조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파출소장한테 보고하고 파출소장이 또 뭐 윗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보고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추정컨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뭐라도 좀 잡고 싶은 어떤 당국자들도 마찬가지고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또 기자들은 이 속보 경쟁들을 하잖아요. 더더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조금이라도 뭐 얘기가 혹시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싶으면 먼저 쓰려고 서로 하는 그 속성이 있거든요. 특종 경쟁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진짜 대형 오보가 터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뭐 누가 저는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안 봐요 이거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선내에 있었던 이제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중에 그런 오보가 없었으면 그래도 상당수를 빨리 대처해서 구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결국에 지휘 계통 자체가 무너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학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냥 한 말을 순경이 듣고 그걸 윗선으로 올려서 그걸 이제 경찰에서 얘기하니까 기자들은 당연히 받아 썼을 거고 그 팩트 체크하고 할 시간은 없었을 거고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가져와서 해경이라든지 그 구조에 참여할 사람들이 다 구조했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의 재난에 대한 그 지휘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오후 1시 기준으로 368명 구조됐다고 했다가 그것도 2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164명입니다. 라고 정정을 했다는 거죠. 지휘체계의 붕괴라는 게 진짜 여기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오보를 정정해 나간 건 그 좀 전이었던 것 같고 중대본조차도 정부의 공식 기구조차도 사실 구조자 숫자 집계를 제대로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현장에 도착한 해경 1, 2, 3정하고 그 다음에 위에 해상 초계기가 또 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뭐 헬기도 가 있었고 뭐 둘라에스 호부터 해서 그 주변에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당시에 이제 무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바다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못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구조한 사람들 인원들도 자기가 체크하고 있고 그걸 또 그 청와대하고도 통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그 당시에 벌어졌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도 네. 우리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체계의 완전 붕괴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인 그 상황을 보면요. 그 당시에 4월 16일 오전 10시 35분에 이제 해경 1, 2, 3정이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침몰 현장에. 그 목포 상황실이랑 계속
그 무전을 합니다. 이게 TRS 녹음된 걸로 다 나와 있는 건데 10시 35분에 목포 상황실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여객선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그러면은 1, 2, 3정에서는 현재 학생들이 아마 다수 있는 걸로. 이게 10시 35분 상황이에요. 현장과 목포 상황실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고 있고요. 10시 46분에는 1, 2, 3정에서 다시 목포 상황실에 이렇게 무전으로 얘기를 합니다. 현재 확인은 안 되나 승무원 말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한 2, 300명이 탔다는데 많은 학생들이 못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포 상황실은 그게 정확하냐? 그러니까 다시 1, 2, 3정은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11시 전에 이미 현장에서 그 가라앉은 세월호 안에 승객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는 이미 상황이 다 보고된 겁니다. 네. 실시간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제 전원구조 5보는 언제 나냐면 MBN, MBC가 이제 11시 1분에 전원구조를 자막으로 띄우니까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거의 대부분 그 전원구조 자막을 띄웁니다. 이거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거는 이거 현장에서는 그때 그 실시간으로 그래도 제대로 파악을 했었던 거로 좀 보이잖아요. 안에 배 안에 뭐 학생들이 있다. 다수 있고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나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도 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유실이 된 건지 아니면 깔아뭉갠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그죠? 예. 신원 미상의 학부모가 말한 걸 가지고 무전 보고를 듣고 언론인이 전원 보고라는 건 사실 전원 구조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환상적인 단어잖아요. 용과 같은 단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이건 누가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혼돈 그 자체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게 팩트를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어떤 기자든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뭐 소홀히 했달까? 저거 맞다 그냥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그런 그 대형 오보가 났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기자 탓을 못 하겠어요.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줄 수 있는 데는 중대본인데 중대본조차 엉뚱하게 알고 있는데 기자들이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도 가봤지만 그 팽목항 쪽에서 나가는데 1시간 걸리잖아요. 배 타고. 기자가 직접 그 장소에 도착해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에서는 그 위기관리센터나 아니면 중대본의 발표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언론의 자정 기능이 살아 있었다면 이 대형 오보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그 목포 MBC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갔어요? 예. 그래서 그 MBN이 최초 전원구조 오보를 낸 다음에 곧이어서 MBC가 네. 2등으로 전원구조 자막을 내보냈는데 목포 MBC 기자들이 목포 해양경찰서를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포 MBC 기자들이 이거 다 못 구한 것 같다라는 거를 MBC 그 본부에 전국 본부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MBC 이 본부에서 깔아뭉갠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기자 정신이 살아 있었다면 이 대형 오보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 같은 일이 아니고 진짜로 목포 MBC 기자들이 목포 해양경찰서에 전화했고 다 구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직 못 구했습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MBC 본부에다가 이거 오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더 필요하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묵살하고 그냥 내보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중대본에서 이렇게 지금 오보를 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다 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MBC 본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중대본의 판단을 더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랬던 거죠. 네. 근데 중대본에서는 전원구조 이런 거를 발표는 하지 않았죠. 이건 다 그 언론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전원구조 문자를 띄운 거고 자막으로. 그러니까 이 뉴스에서 이렇게 그 어나운스 한 거는 좀 시간이 흘러서입니다. 처음에 11시 1분부터 자막만 나. 자막만 계속 나갔으니까 그 옆에 언론사에서 자막이 뜨니까 다른 언론사들도 경쟁적으로 이제 내보낸 거고요. 그 MBC는 나중에 이제 KBS, MBC 이런 데서 이제 자막을 넘어서서 이제 뭐 방송도 뉴스 방송도 했는데 일단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중대본에서 제공한 정보를 받아 쓴 게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그 체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전원구조 오보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오보가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뇌피셜로 말씀드리자면 전원구조 오보가 났기 때문에 이제 오던 민간 어선들도 다 안 오게 됐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더한 구조를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들어서 저의 생각은 못 가게 하려고 이것들이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근데 전원구조 오보가 단순하게 언론에서 그냥 받아 적게 한 게 문제다라기보다는 세월호에서 전원구조 오보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 이게 의도적일 수 있겠냐, 뭐하러 이런 짓을 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그 123정 같은 경우에 현장에 가서 방송을 했어야 돼요. 방송을 해서 빨리 구명복을 입고 바닷물로 뛰어들어라고 지시를 하라고 그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송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배 위에 있었을 때 그 방송만 해줬어도 몇 명이라도 더 살 수 있었는데 그 방송을 일부러 안 했단 말이죠. (4월 16일) 기울고 있는 세월호 주변으로 해경청에 항공 구조사들이 탄 헬기 2대가 맴돌고 해경 123정이 다가옵니다. 비상대기 갑판이나 해상에 거의 사람이 없어 승객 대부분이 배 안에 있는 게 분명했지만 누구도 선체 진입을 하지 않는 사이 세월호는 끝내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런 소극적 구조의 주역이었던 123정 정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황해서 깜빡 잊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등에서 퇴선 방송을 했다고 주장해온 정장은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뭐 경황이 없어서 마이크를 못 들었다, 이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원 구조까지 이 오보가 퍼지면서 그럼 이제 일단의 사람들은 마음을 놔버리는 거죠. 거의 구조하러 가야 될 인원들까지도 이 오보에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음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로 저희가 기결이 되는 겁니다. 글쎄요. 되게 이제 우리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정말 어떤 그 음모에 의해서 그러니까 살 수 있었던 애들을 그렇게 죽임으로 해서 그 이득을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 또는 어떤 세력 누군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또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그 의문 제기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썩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의문이 가는 게, 당시에 이제 목포 MBC 기자들은 현장 그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원 구조가 아니다라고 확인을 했고, 당시에 청와대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123 정장하고 모르죠.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그건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네.
왜냐하면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후에 우리가 뭐 청와대 뭐 조사도 하고 국회에서도 뭐 물어보고 뭐 했지만 청와대에서는 그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가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당시에 1, 2, 3정장하고 계속 통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와대에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BH죠. 네. 예. 그 사람은 누구죠? 무슨 근무자가 전화를 계속 한 거죠? 1, 2, 3정장한테 계속 현장 영상을 내놔라, 사진을 왜 안 보내냐, 이걸 계속 독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성화시경 비상주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와대 이걸 상하신데요. 예, 예. 진도에서 그 여객선 전환 사고 들었습니까? 예, 예. 지금 저희 지금 현황 파악 중입니다, 지금. 아, 예, 지금 급하게 좀 파악해서 지금 예.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디 카메라 나오는 건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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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상하시장입니다. 네, 청와대 상하시장이요. 예. 그 상선에서 구한 거 없어요? 상술 거래선 것이 아직까지 저희들 다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그거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상선 선장한테 전화해서 예. 그거 빨리 그거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럼 지금 해가지고 사람 이제 구하는 게 일단 그 우선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 누군지는 제가 청와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블루하우스라는 거는 아, 그걸 모른다고요, 아직도? 그 당사자 이름은 모르죠. 예. 예. 아니,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대답을 안 해주면 예. 모르죠. 제가 특조위 할 때 네. 청와대 공문을 몇 번을 보냈거든요. 네. 그 어쨌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무엇을 파악했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열 몇 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지금 오래돼서 특조위 오래됐는데 답변이 한 서너 번 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를 알려줄 수 없다. 뭐 이런 거. 또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게 아니다라든가 이런 식.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온 건 하나도 없고 뭐 그거는 우리가 알려줄 수 없다. 이런 게 한 번 온다든가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감인데요? 예?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건데요? 폰 확보해가지고 통화 기록 확보하고, 아니. 예, 특조위는 조사권만 있어갖고, 조사 권한만 있어가지고, 네. 압수수색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약간 다른 얘기로 가지만, 그때 특조위가 국회에다가 어쨌든 그 해경청장, 서해청장, 목포서장 3명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물론 이제 민주당이 과반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특조위의 특검 요청이 완전히 묵살당했죠. 뭐 국회도 특검도 안 받아주고 검찰도 수사 요청도 안 받아주고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가 진짜 그냥 고군분투했는데 그냥 어쨌든 지금 제 기억에 그나마 특조위는 청와대 공문을 열 몇 개는 보냈다. 답변은 못 받았지만 특조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조사위죠. 그 무슨 네. 그렇잖아요. 정확하십니다. 예. 권한도 없이 권한도 주지도 않고. 예. 그건 이제 국회의 잘못이라고 책임이 봐야죠. 있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게 당시 지금도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그때도 야당이죠. 예, 야당이었습니다. 예. 야당이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뭐 솔직히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제 만 9년이 흘렀잖아요. 사람들 뇌리에서도 많이 이제 이렇게 희미해져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특조위 할 때만 해도 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잖아요, 예. 그죠? 1년 됐습니다. 그때 야당이었던 지금도 야당인 민주당이 더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좀 강경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특조위가 정말 글자 그대로 특별한 어떤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얘기하신 대로 특조위 그때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요청을 해도 뭐 답변 안 오면 그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보고 끝. 그러면 그게 무슨 놈의 특별조사이냐 이거죠. 허울뿐인. 지금 보면 그 특조위 활동 결과라는 게 뭐 잘 모르겠다가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여러 쟁점과 관련해서. 뭐죠 그게?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게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때. 그럼 그때 왜 세게 안 했을까요, 민주당에서? 모르겠어요. 난 그때 국회 민주당 아니세요? 국회 밖에 있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뭐 동료 다 우리 민주당 동료들이었고 지금도 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뭐 찝어서 얘기. 자 그리고 솔직히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원내대표가 누군지는 기억이 나는데 더 좀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한다.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니 정말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 이거를 밝힐 정치권이 밝힐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조사위 만들었던 거고. 근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당시 특조위 활동을 했던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별로 특별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래서 결과가 또 특별하지 않은 결과를 내놨잖아요. 그때 그 할 수 있는 그게 특별하게 진짜 그럼 글자 그대로 그런 결과를 내놓게 할 수 내놓으려면 그 권한을 줘야죠. 그건 국회가 가진 권한이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그때 여당은 그걸 별로 그렇게 원치도 않고 야당이 또 강력하게 그럴 땐 투쟁해야죠. 진짜 그때 투쟁해야죠. 근데 그게 좀 미흡했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특조위라든지 선조위라든지 사참위까지 세 번의 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질적인 수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료 주면 그거 가지고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조금 들여다보고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하면은 이제 끝났는데요. 아니면 돈 없는데요. 이렇게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9년의 세월 동안 세 번의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얻어낸 것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지금 누가 통화 목소리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목소리가 뻔히 남아있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기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본은 엉뚱하게 300 몇십 명을 우리가 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휘 체계가 붕괴가 되고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전화를 받고 통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나요? 안 되죠. 그거조차도. 네. 그러니까 그 전화한 사람이 경비실에서 수위를 서는 사람인지 경비대장인지 그거조차도 모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한 번 묻고 답이 없고 그러면 한 번 더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끝까지 시작하면 끝을 본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특조위를 해산시켜 버리더라고요. 지난 16일 열린 외교안보 장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상설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북한의 위협 등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게 되고 매주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필요할 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게 됩니다. 또 NSC 사무처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NSC에 그 레이더 스크린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세히 나옵니다. 아주. 청와대 김장수 실장은 이걸 다 보고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9시 19분에 YTN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걸 인지를 하고 테레비를 통해서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고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데 무슨 YTN을 보고 들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김기춘이 말하기는 저때 8시 반에 정무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NSC 정무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9시 19분에 서야 YTN 뉴스를 보고 세월호를 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저들이 있던 장소가 NSC 지금 이해찬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에 봤었던 앞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거기에서 회의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뭐 그거 안 보고 딴 거 했나 보죠, 뭐. 근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NSC라는 거는 그렇게 수백 명이 탄 배가 지금 가라앉는다 그러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다 들어올 거거든요. 조금 전에 뭐 이해찬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다 잡힐 거라고. 그런데 그다음에 보고도 실시간으로 다 들어올 거고요. 근데 잘 몰랐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네네. 그거는 딴짓한 거죠. 그밖에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뭐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게.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NSC라는 거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그다음에 그런 거 엄청난 사건과 관련해서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정보가 모이게 돼 있는 데가 그게 국가안전보장회의죠? 네. 그죠? 그런 데인데 그것도 모르고 진도 앞바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몰랐다? 그거는 우리는 바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진짜 어안이 벙벙한 얘기죠. 그거 왜 몰라? 그게 모를 수가 있나요?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고도 뭔가를 감추려고 모른 척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저게 진짜 국가의 부재를 그대로 증명하는 거다. 저는 알고도 감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국가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국가는 항상 존재하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조하거나 그 국가를 필요로 할 때 다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작용을 하지 않은 것이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9시 19분에 이제 YTN에서 처음으로 세월호라는 배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되는데 뭐 그때 보도를 보고 저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인식을 한 게 그 당시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아까 이해찬 의원의 그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이 강병규 그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안전행정부는 좀 익숙하지가 않죠. 네. 보통 행안부, 행자부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름을 바꾼 게 안전을 중요시하겠다고 해서 안전을 앞에다 놓고 안전행정부로 바꿔놓고 저지른 게 지금 저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뒤에 것도 다 그렇게 합리화가 돼요. 3일 동안 구조를 저는 안 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무능으로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무능해서 끝까지 못 구한 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합리화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무능이 아니라 저는 진짜 국가의 부재 무관심이 아니라 국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국가의 특수한 분야가 뭔가 작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음모론 있잖아요. 일부러 빠뜨렸다라든가 뭐 일부러 못 구하게 했다든가 이런 거는 국가의 어떤 부분이 못된 짓을 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의 영역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잘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는 건 국가라는 것 자체가 부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걸 줬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따져볼 점들이 아직도 이제 많이 있기는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국가가 국가로서 진짜 제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이 국가 원수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단초를 세월호가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못할 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에서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상태로 정부를 운영해 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사실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뭐 조그만 동사무소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중소기업에서도 안 생길 일을 국가를 경영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거는 뭔가 짠 거 아닌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정부를 뭐 음모를 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로 저는 보는 것 같아서 그럴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한 능력이 썩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문제가 안 풀리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뭐 반대하거나 막자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과 의심이 있으면 그거에 합당한 어떤 근거들이 좀 제시가 되고, 그런 근거들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접근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거기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저게 말이 안 되지 않아? YTN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는 게 오케이, 좀 말이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저게 어떤 거짓말이거나 또는 뭘 감추기 위한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풀어지면 뭐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하나만으로 이해가 안 돼라는 거에서 더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논하는 거는 앞으로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견도 듣고 싶으니까 다음 PPT로 틀을게요. 보시면 여전히 저는 궁금한 게,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7년 10월 31일 날 이제 수사보고인데요. 이게 당시에 NSC에 있었던 근무자 명단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이렇게 24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국방부가 14명이고 경찰청이 3명, 국정원 2명, 국가안전처 1명, 뭐 이렇게 등등 있어요. 이 사람들도 NSC에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도 무능한 거예요. 김장수 비롯 김기춘,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실무자 중에 정말 애국심 투철하고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한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박봉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책임자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바람이 들거나 딴 생각하거나 하기 때문에 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휘부와 실무자들 간에는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 개통이 잘 작동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이 실무자들이 일반적으로 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책임자급에서 실무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더라도 책임자급에서 묵살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실무자 중에 먼저 가끔 양심선언 나오잖아요. 그거는 난 이런 도대체 이건 나 이제 묵고할 수 없다, 용납 못하겠다, 나 진짜 이게 안 되겠다 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건 아주 소수의 경우고, 대개는 상부에서 야 됐다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들의 정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항상 문제더라. 어느 유능한 그 조직원으로 구성되는 조직도 리더십이 없으면은 이렇게 해태되고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죠, 또 이런 음모를 벌일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없는 집단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 네. 이런 바보들이 어떻게 이런 머리를 굴릴 수 있을까? 모릅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뭐 판단을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뭔가를 밝혀야 된다기보다는 답답한 얘기는 했네요. 답답한 얘기만. 이때 당시 사람들이 지금도 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또 경찰이나 또 여러 가지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을 텐데 그 분들이 이때 진정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보수 정권이 잡자마자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이걸 상기시켜야 된다. 이런 정말 이게 어떻게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자마자 판박이인 사고가 또 일어납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저희 지금 이 현 정권 같은 경우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워낙 사고를 릴레이로 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삼성이 8대 0으로 지게끔 만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뭐 이해하수한테 삼진을 꼭 열심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저희가 이 정부의 이 나라의 수장으로 지금 모시고 있다는 게 또 어떤 모십니까? 저는 모시지 않지만 잘 모셔야죠. 말을 적당한 말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네. 네, 저희는 세월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저희는 추적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 몇 번 이렇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가 넷플릭스나 OTT용으로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4월 16일에 맞춰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인 것들도 많이 찾아냈고 또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